김용원 대표님하고 2023년 10대 비즈니스 방향 탐구라는 제목으로 포럼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부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사순절이 시작이. 또 그런 날에 또 비즈니스 포럼을 하게 돼서 반갑고, 또 비즈니스 포럼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켜주질 않아요. 다 능력자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 성경 말씀은 라합에 대해서 했습니다. 라합은 정보통이다. 세상을 좀 바로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그들의 기적과 역사를 이 사람은 알게 됐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 철무성 같은 여리고 성에서 아무도 몰랐는데 라합만 알았는데, 여기서 기생 라합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학자들은 하숙을 이제 여관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람들이 정보통이거든요. 택시 기사, 미용실, 이용실, 이 사람들이 정보통인데, 라합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세상 그 정보를 잘 모르면은, 그때 당시에도 수천 년 전에도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고 기생 라합만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기생 라합의 며느리는 누구일까요?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는 누구일까요? 성경 박사님들이 빨리탁 나옵니다. 네? 예, 루시입니다. 좋습니다. 선물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선물이어서 대답을 안 해요. 그렇습니다. 보아스하고 결혼이 룻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됐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가 라합의 며느리가 됐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제 살몬 장군하고 결혼해서 이제 다윗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2023 비즈니스 세계의 변화의 트렌드를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랜만에 포럼 정신을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조언, 상호 지원, 상호 점검, 기도, 신뢰성, 오늘 주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2023 비즈니스 방향 탐구. 사실은 이제 한국 트렌드 2023 10대 키워드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트렌드 코리아는 제가 보니까 2022년 2월 19일 날 우리 모임 때 제가 이 트렌드 코리아 2022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22일 날인가 조금 넣어서 일주일 전에 원래 이제 다른 초청 강사를 모시기로 했는데 없어가지고 저를 대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총무님이. 그래서 뭘 해야 되나 준비도 없는데, 적어도 저는 비즈니스 보려면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빨리빨리 준비를 하도록 해야지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러다가 트렌드 코리아가 작년에 2월 19일 날 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거거든요. 매년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것도 책이 다시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거죠. 저자는 난도 교수하고 전미영 교수 이외에 8명이 같이 이렇게 공저했습니다. 그 저자는 2009년부터 이 트렌드 코리아 2010년, 11년 이렇게 표시를 해서 새해 트렌드 10대 키워드 형식으로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에서 분석된 서서 이 책을 만들고 있는데 올해는 래빗 점프라는 10대 키워드, 이것을 글자를 씌워보면 10글자가 되거든요. 10글자를 이게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토끼해라고 해서 가지고 이게 토끼를 넣은 것 같습니다. 참 이걸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2022년 말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책을 와서 사가지고 보고 같이 포럼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압축하고 제가 보면서 압축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책을 안 사도 오늘 들으시면은 이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2023년은 변하고 있거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이게 주제 키워드를 그 사자성어고 영어로 약같이 래빗 점프는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영리한 토끼는 세계 굴을 판다. 그래서 교토 3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사자성어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토끼가 굉장히 영리하다. 제가 중학교 때 토끼를 100마리 이상 키웠어요. 그래서 토끼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박사입니다. 제가 그걸로 학교 벌어서 먹고 말하자면 어머니 밑에서 이게 그걸로 해서 키워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잘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트렌드 코리아 2004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굴을 3개 팔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같은 때에. 그래서 내 굴이 있는데 하나도 더 팔 필요도 있고 적어도 3개까지는 팔아야 그래서 좀 안전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트렌드 코리아 10문자 키워드는 래빗 점프로 이렇게 했습니다. 웅크렸던 토끼가 더 훨씬 멀리 뛴다 이렇게 했는데 토끼가 굉장히 점프력이 좋습니다. 제가 토끼띠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별로 성경적인 사실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주관입니다만은 그 10대 키워드 10문자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 책에서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트렌드 2023년 키워드 선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계화의 종말, 갈등과 분열, 그리고 전쟁.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평화와 공존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엄청난 위기감 속에서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한다. 자산시장 및 증시의 버블 붕괴는 마치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대자비를 보는 듯하다. 자이어 외환위기 경고도 들려오며 매우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하는 2023년 지금 소비 트렌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반복되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를 구별하는 작업일 것이다. 2022년이 불경기라고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엄청난 기술의 진보를 이뤘고 앱 가상비 되면 경제가 크게 발달했다. 무엇보다 MZ라고 불리는 주된 소비층의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이러한 추세적 변화가 경기 침체라는 주기적 변화와 만나 어떠한 트렌드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추론하는 일이다. 이건 내용은 이렇게 해서 그 선정의 의미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자료는 다음에 들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씩 하겠습니다. 평균 실종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를 이렇게 했어요. R에서 평균이었는데 평균값이 무너지고 중간 시대가 사라진 시대라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소비 양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치스럽고 비싼 것을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몰리고 또 아주 저가 가성비 쪽으로 몰리는 사람이 있는데 요새는 가성비 플러스 가심비라는 것이 이제 생겼어요. 가심비는 뭐냐면은 고객
가성비도 있지만 고객의 마음을 홀라당 뺏는 그런 제품이다. 그래서 가심비 제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양극화 현상은 여러 군데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미 아주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찾는 반면에 굉장히 고가인 제품을 찾는 우리나라 그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평균값, 그러니까 중간층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무너졌다 하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책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던 평균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 정확히 표현하면 집단을 대표하는 평균값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평균값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는 1. 양극단으로 몰리는 양극화, 2. 개별값이 산재하는 N극화, 3. 한쪽으로 쏠리는 단극화로 구분할 수 있다. 평균 실종은 우리에게 더 이상 평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한다.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기준이 사라지고 있다. 1등부터 100등까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세운 기준과 방향에 따라 100명이 모두 1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소득의 양극화는 그 우리나라 저게 통계도 나와 있지만 OECD에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양극화가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도 있지만은 일자리 양극화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AI 시대가 되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 쪽으로 많이 이렇게 몰리고, 그 지식이 필요한 이 일을 손으로 하는 이런 작업적인 일, 이런 것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 어업, 제조업, 운전, 요리, 이런 단순 직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양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중간에 적당한 것은 없어지고 고지식을 요구하는 시대가 이렇게 도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오피스 빅뱅. 이건 우리 일터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통계에 의하면은 사원들이 승진보다는 업무 환경을 더 중요시하고, 이 MZ 세대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직보다는 개인, 그 다음에 평생 직장보다는 경륜과 연봉을 더 많이 준 것으로 계속 이동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피스 빅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책에서 나온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둘러싼 변화가 빅뱅급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오피스 빅뱅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현상은 퇴직 열풍이다. 이직이 경력 관리의 수단이자 직장인의 로망이 되었고, 이직과 퇴직 열풍 속에서 인재를 지키려는 회사 차원의 노력 역시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경험한 재택근무 이후로 원격 근무 지원 거점, 오피스 제공 등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도 작지 않다. 일터, 사무실의 개념이 크게 바뀐 것이다. 또한 회사를 나와서 자신만의 일을 도전하는 사람, 회사에 다니면서도 퇴근 후에는 부업을 하며 추가적인 부수입 획득과 새로운 커리어 도전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예, 아마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코로나 하면서 재택근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택근무 하면서 뭘 했냐면 투잡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에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돼가지고 직장만 이렇게 의존하는 그런 시대는 사실 좀 지나가지고 새로운 오피스의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체리 슈머 있는데, 이게 머핀이 있고 얘가 체리가 하나 놓였는데, 이 체리 슈머란 것은 원래는 체리 피커라는 말은 있습니다. 체리 피커는 뭐냐면 얄밉게 이 빵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체리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시켰는데
체리 맛 쏙 빼가지고 먹고 이건 빵은 잘 안 먹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체리 피커라고 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리 슈머인데 체리 슈머는 체리하고 컨슈머하고 합쳐진 합성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리 컨슈머라는 것은 소비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이제 가입할 때 주는 그런 혜택만 받고 실제로는 물건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입을 해요. 그러면 가입에 대한 쿠폰 같은 걸 주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용하고 물건은 안 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이 내용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뜻하는 체리피커에서 파생된 단어다. 체리 슈머는 체리피커와는 다르게 공동구매에 필요한 만큼만 소분하여 사는 등 최대한 현명한 지출을 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즉, 고물가 시대의 현대판 보릿고개를 현명하게 넘고자 하는 합리적 소비자. 체리 슈머는 자신이 필요한 만큼만 딱 맞춰 구매하는 조각 전략으로 실속을 챙기고 함께 모여서 소비하는 반반 전략으로 절약을 한다. 그리고 말량 전략으로 언제든 해지할 수 있는 유연한 계약을 찾으며 리스크를 줄인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할 때 이 체리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책을 더 읽어보면은 왜 체리였냐면 체리를 좋아하니까 그 체리가 우리 제품의 체리가 뭔가를 꼭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객이 그 체리를 싹 뽑아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체리 컨슈머에 대한 체리 슈머에 대한 체리가 뭔가를 기업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도 그렇고 다른 여러분들의 회사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객이 체리같이 좋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선순위를 먹여가지고 그쪽에 더 치중할 것인가, 어떤 제품에 치중할 것인가, 이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인덱스 인간관계입니다. 여러 인덱스 색인을 붙여서 관련한 인간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관리, 여러분들도 보니까 우리 장 대표님이 그랬던가 카톡에 이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있는데 이 카톡, 카친이 얼마가 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옛날에 미국에서 사람 관리할 때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함도 아니고 하는 것은 옛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그 속에 모든 사람의 사진이 그 내역이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요새는 어떤 인간관계의 밀도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지향의 만남을 중요시한다. 목적 지향. 어떤 목적으로 만들 거냐. 그렇게 그것을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적으로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은 기업적으로 만나야 되고 이거는 목적 지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친해지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화와 문자만 있던 시절은 지났다.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 소통하는 시대가 왔다. 소통의 매체가 진화하면서 관계 맺기의 본질 또한 바뀌고 있다. 요즘의 관계 맺기는 목적 기반으로 형성된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각종 색인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관계 관리에 가깝다. 이제 우리 현대인의 인간관계는 친하다 안 친하다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 인친, 대친, 트친, 카친 등 다양한 SNS, 커뮤니티를 통해 관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관계를 여러 색인으로 분류하고 정리한다. 인친인지, 패친인지, 카친인지 이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이제 색인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관계 관리를 잘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여기 나온 대로 MZ 세대에서는 친하다, 안 친하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 커뮤니티에서 제대로 서로 상호 서로 연락하고 또 좋은 조언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뉴 디맨드 전략 있습니다. 불황에도 지갑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디맨드라는 것은 수요지 않습니까? 수요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전략을 불황일 때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새 같은 때에 이런 디맨드 전략, 뉴 디맨드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책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도, 정보도, 상품도, 서비스도 모든 것이 과잉인 시대이다. 그러나 아무리 상품이 과잉이며 불경기 시대라고 해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의 소비자는 솔깃해지고 지갑을 연다. 비슷비슷한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고 지속적으로 상향 표준화되는 시장 상황에서도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도록 만드는 수요 창출 전략을 뉴 디맨드 전략이라 부른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즉, 소비자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심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하는 것이 가심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 마음을 잡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요 창출하는 방법을 이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바꾸는 방법, 교체 수요 가지고 있지만 있지 않던 제품을 새롭게 구매하는 방법, 신규 수요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체 수요를 만들면 업그레이드하기, 새로운 컨셉 덧입히기, 지불 방식 바꾸기. 이 방식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자동차가 이게 제일 이 전략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한번 자동차 보시죠. 자동차 새로 이렇게 디자인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년에는 뭐냐면 뒤에 테일 램프만 바꿔요. 그 다음에는 앞에 본네트 부분을 바꿔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를 창출하는 거예요. 아, 저것이 테일 램프가 훨씬 더 좋네? 해가지고 새 차도 팔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 전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신규 수요 만드는 방법은 쉽지 않겠죠. 전에 없던 혁신적인 상품, 새로운 카테고리 상품, 초세밀화된 상품을 개발을 해야만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제 뉴 디맨드 전략 두 가지인데 일본이 아마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깅 모멘텀 이것은 한 분야에 빠진 덕후라고 하는데 덕후들이 세상을 바꾼다. 덕후란 말을 혹시 아세요? 덕후가 무슨 말이에요? 매니아. 덕후는 일본 말이에요. 일본의 오타쿠라는 말이 덕후, 매니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것을 일본 사람이 축약해서 중국 사람이나 말하는데 한국 사람이 오타쿠를 덕후라고 했는데 오자를 빼고 오자는 좀 높임말에서 아마 뺀 것 같습니다. 하고 덕후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했어요. 덕후가 매니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깅이라는 것은 뭐 파는 거죠. 채굴하는 거죠. 우리 전재규 회장님이 디깅하는 거예요. 디깅 그러지 않습니까? 채굴하지 않습니까? 디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멘텀은 열정, 가속도 하는 거죠. 그래서 취미지만은 이게 너무나 빠져 있는데 요걸 또 그 기업화하고 상품화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이 매니아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낚시 이런 뭐 산악 자전거 또 심지어는 이게 어린이들 이런 장난감을 좋아하는 그런 매니아도 있더라고.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야에 빠져 그것만 파고 또 파는 5호의 진심인 사람, 5호 과몰입러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디깅 모멘텀이라 지칭한다. 디깅에 진심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콘텐츠 취미 키덜트, 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산업도 함께 크고 있다. 디깅러들의 입소문이 이미 세지면서 일반 산업에서도 이들의 마케팅적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디깅러들을 공략한 신상품을 출시하거나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도 많이 보인다. 디깅 모멘텀의 핵심은 결국 성장이다. 자기 성장이라는 큰 목표 아래에서 일상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을 때 디깅으로 성장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자기 성장의 길을 만드는 것이 디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디깅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책을 많이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에서 뭘 검색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요새 오늘 아침에도 나왔지만 저도 그 새벽에 나오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는데 5시 반, 6시 되면은 차가 평상시에 출퇴근 시간만큼이나 여러분 밀려요. 많이 밀려요. 그 왜 이렇게 옛날에는 없었던 거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와보면 그렇게 안 밀렸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요새 그 MZ세대는 새벽에 일단 나와요. 우리 저기 유현상 부회장님도 새벽에 회사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바로 가거든요. 갑니다. 그런데 가서 회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차만 거기다 세워놓고 그 옆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가 영어 학원에 간다든가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디깅 모멘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을수록 이제 이걸 안 해요. 운동도 않고 그냥 회사하고 집에 가서 그냥 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더 노력을 하고 나가야 자기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덕후의 세상들이 사실은 자기 발전의 하나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알파 세대가 온다. 순도 100% 진정한 디지털 원주민 세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알파 세대는 2010년 정도부터 이렇게 내년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2025년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출생한 사람. 이미 MZ 세대들은 이제 점점 성장해가지고 이 MZ 세대들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디지털 기계를 가지고 생활하는 어린 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자들도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 처음 말한 단어가 엄마가 아닌 알렉사라는 1995에서 2009년생을 말하는 Z세대의 다음 세대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길러졌으며 코로나 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다. 틱톡을 주요 SNS로 이용하고 국영수코로 불리는 코딩 학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더불어 자본주의 키즈의 후예답게 소비와 투자를 아우르는 경제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다. 이전 세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가장 편리한 디지털 환경에서 풍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세대지만 디지털 격차로 일컬어지는 양극화가 심해지며 이들의 행복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다 아이들을 전부 다 키웠기 때문인데 우리 이제 유현상 총리나 총무님들은 이제 지금도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정말 이 디지털 원주민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우리 김간사 했던 그 막내
그 둘째 세림이가 있는데 얼마 전에 1학년 때죠. 1학년 때 타자 학교에서 타자 180타를 초과했다고 했다고 달성했다고 저보고 축하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이게 내 DNA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엄청 잘해요. 자기 엄마보다도 패드를 더 잘해요. 그리고 패드를 저보다도 좋은 패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12.9인치 프로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것을 다 해요. 뭐 알람도 하고 세계 지금 어느 나라가 몇 시가 있는가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날씨도 검색하고 다 하는데 대단합니다. 그리고 타자를 얼마나 빨리 잘하는지 그래서 학교 가면 자기가 교사한대요. 학생들 이렇게 지도해주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세대가 이에 돌아왔는데 과연 이게 좋은 일인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맡기겠습니다. 이게 저 방금 읽은 얘기 그 AI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이게 어린아이로 했더니 이렇게 너무나도 잘 읽었어요. 아주 똑똑하게 잘 읽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선제적 대응 기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기 저는 여기서 뭐 IT를 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제는 기술도 알잘딱갈센. 알잘딱갈센이라는 말은 혹시 아세요? 알잘딱갈센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 거니? 이따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이 AI가 뭐 요새 그 챗 GPT라고 들어보셨죠? 요새 뭐 나오는 건데 MS는. 이게 사실은 그냥 MS지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1차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100억 달러를 다시 투자했어요. 여기에. 아주 이게 MS에서 목숨을 걸 정도로 이렇게 100억 달러였는데 투자했다고 합니다. 3월 달에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이제 벌써 유료화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 접근을 많이 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몇 가지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책에서 나온 것을 AI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디지털지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선제적 대응 기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춰 조작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파악해 미리 제공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고객의 사용 흐름을 읽어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기술, 나아가 고객이 필요하다고 표현하기 전에 먼저 고객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솔루션을 제공하여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기술을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부른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울이 자동으로 해당 고객의 성별, 연령대, 스타일을 인식해서 딱 맞는 메이크업, 스킨케어, 향수 등을 제안한다. 선제적 대응 기술은 생활의 편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알잘딱센은 미용실에서 나오는 건데 미용실에 딱 갔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물어보지도 않고 미용사가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잘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알맞게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머리를 잘랐다고 그래서 이게 MZ 세대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알잘깔딱센 찾아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 지금 현재 이게 AI인데 이제 AI가 이게 이제 오늘은 이게 정장차로 있는데 여러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고 이게 저 텍스트 문자를 넣으면은 자동스럽게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PPT도 제가 이렇게 서서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선제적 대응 기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분야에서는 삼성이 지금 현재 제1위거든요. 초연결 시대. 그 다음에 캄테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가면은 옛날같이 설정을 하고 세팅을 하고 뭘 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은 모든 것을 알잘깔딱센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조용한 연결, 이것을 캄테크라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선제적 대응 기술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간력, 순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혹시 이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김희식 그 갔다 왔죠? 경동 196점점. 스타벅스 196점. 제가 이게 젊은이들이 저기 와서 경동시장에 차 아닌데 대중교통 나가고 지방에서 나가고 경동에 저기 스타벅스 왔다고 인증샷하고 간 것입니다. 바글바글. 이게 이제 19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인데 요거 그 폐극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이제 아날로그적인 공간의 힘도 굉장히 세워지고 있다. 이거 잘하면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365평, 그 다음에 그 좌석이 200석입니다. 경동 196점. 이게 계속 경동 제기동의 경동시장 내에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거 협사하고 골목길이고 그런데 이렇게 바글바글. 자,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오프라인의 힘. 오프라인 공간은 단지 온라인의 상대 개념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오프라인 공간은 죽어가고 온라인 공간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실제 공간이 가지는 힘은 점점 더 부각되었다. 오프라인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전시하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로 새로운 고객에게 비일상적인 경험을 선사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장이 되었다. 힙하다고 소문난 공간은 어디에 있든 사람들이 가득하다. 공간력은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춘 공간만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다. 뉴디맨드 전략처럼 오프라인 공간 역시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독보적인 매력과 개성을 가진 곳에 소비자가 몰릴 것이다. 일본들이 이것 공간력을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공간력을 제일 잘하는 곳이 소위 말해서 애플 매장입니다. 애플 매장은 애플 제품을 사러 가는 것보다는 애플 매장의 그 매력에 빠져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공간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애플 매장을 벤치마킹한 것이 지난번에 설명했죠. 블루보틀 커피점. 이 블루보틀 커피점도 커피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력이 너무나도 좋고 아름답고 해서 그곳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경동 196점 스타벅스도 찾아가는 것이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앞으로는 무시를 못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 레버런드 신드롬이라 했는데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까도 잠깐 나와 있지만은 이제 어른들이 이런 그 키덜트라고나 그런 문화 속에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장난감들을 선호하고 저는 거죠. 그 우리 총무님 만드는 게 뭐죠? 그거였지? 마징가 제트? 태권브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나는 어린이들용인 줄 알았더니 전부 다 성인들용이어서 굉장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 레버랜드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터팬에 나왔는데 이것은 1904년에 그 피터팬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그 책이 나왔었는데 그 후에 이것이 이제 애니메이션 돼가지고 거기에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중에서 피터팬이 적군을 이기면서 싸우는 장소가 어디냐면 레버랜드입니다. 레버랜드. 이 레버랜드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영원히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네버랜드의 피터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포켓몬빵이나 레고 같은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외모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승진을 마다하면서 현 상태에서 더 나이 들지 않으려고 하며 아이들처럼 쉽고 재밌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리 사회의 유년화는 단지 일부의 취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 나아가 생활양식이 되고 있다. 청년의 순수함과 열정, 어른의 지혜를 함께 갖출 수 있을 때 우리 개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진정한 성숙이 가능할 것이다.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것이 아니고 AI에다가 제 사진하고 글만 주면은 이렇게 아주 멋지게 PPT를 합니다. 그래 발표를 하고 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이게 목소리도 너무나 좋죠. 제가 이런 목소리를 가졌다면은, 제가 이런 목소리를 가졌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목소리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자 목소리도 선택하면 여자 목소리가 내가 할 수도 있고, 남자 목소리를 선택하면. 그렇습니다. 요것을 이게 다른 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앞으로 하나씩 또 같이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버랜드 신드롬.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젊어져야 되겠다. 이것도 레버랜드 신드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철부지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김난도 그 책을 쓴 사람은 나중에 뭐라고 했더라고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성숙은 성숙대로 가고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가야 되는 것이다. 어떤 이제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나이 먹은 부부들이 시골로 찾아간대요. 그래서 왜 시골로 갑니까? 그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거기 가서 농사 짓고 그런 얘기 아니라 시골에 가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도 그렇게 못 지니까. 그러면 할 일이 없으면 뭐가 하면 시간이 안 가요. 그러면 늙어지는 것이 지연된다. 그래서 시골에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레버랜드 신드롬입니다. 그런 이미 그런데 자기는 레버랜드 신드롬이라는 것을 모르지만은 이 사람도 이미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젊어지려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가지 그 문자를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에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10대 키워드를 같이 지금부터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가지의 질문을 제가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하시고 지금 50분에 끝났으니까 약 20분까지 30분간 여기 내용에서 골라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또 뭐 질문을 새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골라서 한번 같이 토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정말 유익한 나눔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당현홍 대표님께서 나눠주셨던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궁금했어요. 그 신호등 같은 그런 업종에 이런 키워드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있냐라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외로 이런 게
사람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고 이미 그런 생각을 했고 뭐였냐면은 그 최근에 보시면 횡단보도 앞에 초록색 신호등이 바닥에 있는 것들 보시죠. 그것도 새로운 거죠. 그게 이제 몇 년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좀비족들 때문에 맞아요. 생긴 게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는데 미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빨강, 초록, 노란색의 신호등이 아니라 그냥 현란한 조명이랑 소리를 가지고 알람을 해주는 그런 신호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왜 필요하지라고 했는데 다들 운전하면서 신호등 앞에서 잠깐 핸드폰을 보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는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동적 신호등이 아니라 능동적 알람을 해주는 신호등이 또 나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변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들이 우리의 삶에 되게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재영 회장님께서는 공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PC방 운영하시면서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매력적으로 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와닿는다고 하셨고 1인 자석인데 그냥 예를 들면 이제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 못 보도록 아예 공간을 차단해 문을 달아준다든지 해서 정말 한 사람이 자기 공간처럼 쓸 수 있는 PC방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시고 커플 좌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데 또 한편에서 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 공간에 대한 게 트렌드가 있고 몇 년의 유행에 따라가는 게 아니냐. 아까 얘기했던 경동 1960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가는 공간이 아니라 한두 번 가고 나면 다시 안 가는 공간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가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정영세 박사님께서는 교회라는 장소가 50년 전에는 40년, 50년 전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였는데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매력적인 공간이었는데 지금 더 이상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체리 슈머라는 부분이 많이 와닿았는데 저희가 자사 제품, 자사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소비자가 정말로 원하는 부분인지 그 핵심을 찾아야 되고 또 핵심하고 같이 끼어팔기, 소위 말하는 끼어팔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굉장히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간력은 변화 트렌드도 있지만은 너무나 우리가 온라인에 치중하지 말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공간력도 사람을 모으는 힘과 앞으로 그 비즈니스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자는 것이 공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는 이미 지금 현재 거의 다 PC방이 개인화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커플화됐어요. 이미 한번 일본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PC방 우리 며느리가 일본 PC방이 별로 없다네. 많지는 않지만 있는 데가 커플 PC방이라고요? 예, 커플 PC방 또 개인 PC방으로 이게 저기 혼밥 먹듯이 해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는데 이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다른 데서 봤을 때는 PC방인지 몰라요. 그 정도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저희는 김인식 회장님 말씀드리면은 선제적 대응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우리 방문 예배 때 봤던 식물 재배기라 해야 되나요? 거기에 필요한 그 기술력이 좀 AI 알고리즘 적용해서 하는 그런 기술력을 더 필요로 한 게 이번에 가서 또 기도하고 딱 갔는데 그 여러 교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찾아서 또 그 기술력을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I 알고리즘을 그 기계에 재배기에 접목해서 그렇게
해서 선제적 대응 기술로 해가지고 나가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장대석 대표님은 공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스타벅스가 어느 이제 입점을 해서 그 상권을 만든다고 했는데, 보령의 캥스 커피라고 있대요. 커피. 거긴 폐탄강을 하는데 거길 커피숍으로 이용해가지고 그 소비자들에게 그 감성을 유도해가지고 그런 마케팅 전략으로 해서 되게 공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략에 크게 우선순위를 둬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대표님은 뉴 리맨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후방 카메라뿐이 아니라 현재 바닥까지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그런 전략을 마케팅 전략을 해서 그 적용하면 더 많은 그 소비자들을 모집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못 나눴는데 뉴 디맨드 전략하고 또 선제적 대응 기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거기에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요새 폐수하고 환경 오염이 되게 우리 치과나 우리 기공소 되게 대두돼서 뭐 사법부에서 막 이렇게 조사도 나오고 수질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오염이 되는 게 저희가 뭐 석고나 또 산 그런 거에서 되게 환경 오염되는 물질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모델리스 그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석고나 그런 오염 물질이 이용하지 않고 그냥 그 디자인해서 바로 출력하는 결과물까지 얻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염 물질을 다 예방이랄까요? 아예 접근 자체가 다른 거라서 그것 쪽으로 공략을 하게 되면은 되게 소비자들을 만약 꼭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